50. 시계가 10시를 치자 그녀는 차가운 별빛 아래 15마일을 걷기 위해 쌀쌀한 춘분저음의 어둠 속으로 돌진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소리를 죽이고 걸으면 밤길이 오히려 안전했다. 이 사실을 아는 태스는 낮이면 두려워했을 새 길들을 택해 지름길로 걸었다. 이 시간에 도둑은 없었고 어머니 걱정에 유령에 대한 두려움도 잊었다. 그렇게 벌베로에 이르기까지 오르막으로 올라갔다 내리막으로 내려갔다 계속 걸었고 자정쯤 벌베로 꼭대기까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의 10년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 어둠의 저쪽 끝에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 있었다. 이미 고지대를 따라 5마일가량은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10여 마일의 평지길만 남았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희미한 별빛 아래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이 어슴푸레 보였다. 얼마 안가 고지대의 흙과 비교하면 밟는 감촉이나 냄새까지 확연히 다른 흙을 밟게 되었다. 블랙무어 골짜기에 끈적끈적한 진흙이었고 통행료를 내야 하는 큰 길이 나지 않은 땅이었다. 이 진흙 땅에는 미신이 가장 끈덕지게 남아있었다. 삼림지대였던 까닭에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구분하기 힘든 어두운 밤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키 큰 산 울타리가 존재감을 최대한 과시했다. 여기서 사냥을 당한 수사슴들, 바늘에 찔리고 물에 던져진 마녀들, 사람이 지나가면 킬킬거린다는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요정들. 이곳은 아직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살아있었고 그들은 지금 짓궂게 떼지어 모여들었다. 너틀베리 마을의 주막을 지나가자 그녀의 발소리에 응답하듯 간판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테스 말고는 깨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응을 엮은 지붕 및 어둠 속에서 자줏빛 조각보 이불 밑으로 이완된 힘줄과 근육이 쭉 뻗어있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다음날 아침 햄 블런휠 위로 분홍빛이 희미하게 내비치면 일어나 다시 일하러 나가려고 잠의 힘을 빌려 재충전을 하는 것이었다. 3시가 되자 테스는 지금까지 지나온 미로 같은 시골길의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말롯에 들었었다. 부녀의 회원으로 에인절 클레어를 처음 만난 목초지를 지나면서 그는 자기에게 춤을 청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을 새삼 되새겼다. 어머니가 누워있을 방향으로 불빛이 보였다. 침실 창문에서 나오는 빛이었는데 그 앞의 나무가지가 흔들리면서 불빛이 그녀를 향해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보낸 돈으로 새로 이응을 인 집의 윤곽이 보이자 집에 얽힌 추억이 예나 다름없이 테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 집은 영원히 그녀의 몸과 생명의 일부일 것만 같았다. 지붕창의 경사나 박공의 마무리 칠, 굴뚝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벽돌의 갈라진 틈새, 모든 것이 그녀의 개인적 품성과 무언가 공통점이 있었다. 그 집은 막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은 그녀의 눈에 어머니의 병환을 의미했다.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 그녀는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아래층 방은 비어 있었지만 어머니를 간호하던 이웃이 청계 꼭대기로 나와 더비필드 댁이 지금 막 잠들었고 차도는 없다고 낮은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테스는 아침을 차려 먹고 병구안을 하기 위해 어머니 방으로 올라갔다. 아침이 되어 동생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모두들 이상할 정도로 길쭉해 보였다. 그녀가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동생들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동생들을 돌보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근심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버지의 건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 언제나처럼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그날 아버지가 유별나게 밝은 표정으로 생계를 꾸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테스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지방에 사는 고서 연구가들한테 회람을 돌리려고 한다. 그가 말했다. 날 근사하는 데 쓸 기금에 기부하라고. 그 양반들은 필경 낭만적이고 예술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할 겨. 유적지를 보증하고 뼈 나부랭이를 찾는데도 엄청난 돈을 쓰는데 살아있는 유물에 더 흥미를 갖지 않겠냐? 내 소문을 듣기만 하면 말이야.
누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살아있는데 아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바퀴 돌면서 말해주면 썩었다. 날 발견한 트링엄 신부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해주었을 게 분명한데 송금을 했는데도 거의 나아지지 않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테스는 아버지의 거창한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보류했다. 집안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해치우고 그녀는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 모종을 심고 씨를 뿌릴 시기라 마을 사람들의 텃밭이나 대지는 모두 봄과리를 끝냈는데 더비 필듯 집안의 텃밭과 대지만 그대로 있었다. 이것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실수라고들 말하는 씨감자까지 다 먹어치웠기 때문임을 알고 테스는 경악했다. 가능한 한 서둘러 구할 수 있는 씨감자를 구했고 며칠 후에는 아버지를 살살 달래 텃밭을 가꾸게 만들었다. 한편 그녀는 마을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대여한 밭을 갈기로 했다. 그녀는 환자를 돌보느라 갇혀 있었던 터라 밭일 하기에 좋았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어 집을 비워도 되었고 격렬한 노동은 잡념을 털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밭은 지대가 높고 사방이 트인데 있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40, 50대기 되는 밭에는 하루 품팔이가 끝난 뒤에야 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밭일은 대개 6시쯤 시작되어서 어두워질 때까지 혹은 달빛 아래서도 대중 없이 지속되었다. 지금은 불태우기 알맞은 건조한 날씨라 밭 여기저기서 마른 잡초와 쓰레기 더미가 탔다. 맑게 갠 어느 날 테스와 리자루는 마지막 햇살의 밭의 경계를 이루는 흰 말뚝을 수평으로 비출 때까지 그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일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개밀과 양배추 줄기를 태우는 불꽃이 떼기밭 곳곳을 밝혔고 짙은 연기가 바람에 날리는 방향에 따라 밭의 경계를 드러냈다 지우곤 했다. 불꽃이 타오르면 땅바닥에 평평하게 깔린 연기의 띠가 불투명한 빛을 발하며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칸막이를 만들었다. 낮에는 벽이 되고 밤에는 빛이 되었다는 구름기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구름기둥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둠이 지쳐지자 밭을 일구던 몇몇은 마무리하고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파종을 마치려고 남아있었고 동생을 집으로 보낸 테스도 그중 하나였다. 쇠스랑으로 일하는 곳은 개밀이 타고 있는 밭이었는데 쇠스랑의 빛나는 날이 돌멩이나 단단한 흙덩이에 부딪히면서 작은 쇠소리를 냈다. 어떨 때는 자신이 지펴놓은 모닥불 연기에 완전히 갇혔다가 노수의 빛의 불빛을 받아 다시 풀려나곤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은 바라볼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도 여러 번 세탁하는 바람에 허옇게 물이 빠진 긴 겉옷 위에 검은색의 짧은 윗도리를 입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결혼식과 장례식 손님을 겸한 인상이었다. 멀리 저쪽에 있는 여자들은 흰색 앞치마를 하고 있어서 가끔씩 불빛이 비출 때를 빼면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과 흰색 앞치마만 보였다. 서쪽으로 밭의 경계를 이루는 앙상한 가시나무 산 울타리의 철사 같은 가지들이 낮게 깔린 창백한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두드러져 보였다. 머리 위에서는 활짝 핀 노란 수선화처럼 목성이 나타나 그림자를 만들 만큼 환한 빛을 발했다. 여기저기 이름 없는 작은 별들이 나타났다. 멀리서 개가 짖었고 이따금 마차바퀴가 마른 땅 위를 들끄덕거리며 지나갔다. 늦은 시각이 아니라 쇠사랑은 부지런히 쨍그랭 소리를 냈다. 신선한 공기는 쌀쌀한 쪽이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는 봄 기운이 느껴졌다. 이 장소와 이 시간, 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 모닥불, 빛과 그늘의 환상적 신비, 이 모든 것에는 테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무엇이 있었다. 겨울에 서리가 내릴 때는 마귀처럼 찾아오고 여름의 열기 속에서는 연인처럼 찾아오는 해질녘이 사물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무엇으로 다가왔다. 파헤친 흙의 표면을 불빛에서 확인하기 바빠 아무도 옆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않았다. 이렇게 흙덩이를 파헤치면서 테스는 클레어가 들어주리라는 희망도 이제 거의 사라진 노랫가락을 흥얼거렸고 한참 동안은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밭에서 쇠사랑질을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일을 빨리 마치라고 보낸 일꾼이겠거니 생각했다. 그가 그녀 방향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로는 연기가 그들을 갈라놓기도 했으나 연기가 옆으로 비껴가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둘만 마주보게 될 때도 있었다. 테스는 동료 일꾼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밝은 대낮에는 그가 없었다는 점과 아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그에 관해 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 말롯을 오래 그리고 자주 비웠으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했다. 이었고 그의 쇠사랑에서 반짝거리는 불빛이 그녀의 쇠사랑에서 번쩍거리는 불빛만큼 선명히 보일 정도로 둘은 가까이에서 땅을 파게 되었다. 죽은 잡초를 모닥불에 던지려고 가까이 다가선 테스는 상대방도 반대편에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다가서는 것을 보았다. 불꽃이 확 일면서 그녀는 더브빌의 얼굴과 마주했다. 그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데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아주 구식인 사람들만 있는 주름 잡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기괴한 모습이 오싹하게 희극적이라 그 저희가 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브빌은 길고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냈다. 내가 지금 농담할 기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이곳이 에덴 동산 같다고 말이야.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묘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힘없이 물었다. 어릿광대라면 이곳이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할 거라는 거지. 넌 이쁘고 난 미천한 동물로 변장하고 널 유혹하러 온 늙은 작가이고 내가 성경 공부에 빠져 있을 때 밀턴의 그 장면을 다 외우곤 했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황후시여 길은 가까이 있고 오래 걸리지도 않나이다. 도금냥 나무들이 줄지어 선 저 너머 제 안내를 받아들이신다면 그쪽으로 곧 모시겠나이다. 그럼 앞장서라. 이브가 말했다. 이건 존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말입니다. 등등. 사랑하는 테스, 너가 나에 대해 부당한 생각이나 말을 한다면 이런 식일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어. 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잖아. 당신을 사탄이라고 말한 적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무런 감정도 불러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날 모욕할 때를 빼면 뭐예요? 순전히 나 때문에 여기 와서 땅을 파는 건가요? 순전히 널 보려고 그뿐이야. 이 작업복은 오는 길에 팔려고 걸어놓은 걸 보고 샀는데 생각해보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너가 이렇게 일하는데 이 일을 제기하러 왔지.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우리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까요. 저쪽의 고용 계약은 끝난 거야? 네. 다음엔 어디로 가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계신 대로 가나? 그녀는 모욕적인 암시가 불러일으킨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아, 나도 몰라요. 그녀는 쓰라린 마음으로 말했다. 난 남편이 없어요. 맞는 말이야. 네가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없지. 하지만 친구는 있잖아. 네가 싫다고 해도 난 늘 편히 살게 만들 작정이야.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뭘 보냈는지 알게 될걸. 오, 알레.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서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요. 난 싫어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야. 그는 태연하게 받아넘겼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난 잘 지내요. 내가 고통스러운 건 그건 먹고 사는 문제와는 무관해요. 그녀는 돌아서서 절박한 마음으로 땅을 다시 파기 시작했고 쇠사랑의 자루와 흙덩이 위에 눈물이 떨어졌다. 아이들 문제잖아. 제 동생들 말이야.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들 생각을 한 거야. 테스는 평심을 잃었다.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로 그녀는 마음을 다해 열성적인 애정을 동생들에게 쏟아부었다. 어머니가 회복을 못하면 누군가 애들을 돌봐야 하잖아. 너희 아버지가 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도와드리면 할 수 있어요. 하셔야만 해요. 나도 그들고 그건 안 돼요. 빌어먹게도 어리석게 구네. 더브빌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것 봐.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한 집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한 집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넌 정말 바보다. 더버빌은 화를 내며 그녀를 두고 산 울타리 쪽으로 가서 변장용으로 입고 있던 긴 작업복을 벗어 둘둘 말아 개밀 타는 불 속에 던지고는 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테스는 땅 파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했고 혹시 그가 집으로 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쇠사랑을 챙겨서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동생 중 하나를 만났다. 언니야,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아? 리자오 언니는 울고 있고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 엄마는 많이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동생은 엄청난 소식을 알렸다는 자부심만 있지 아직 슬픔은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테스를 바라보며 서 있다가 언니의 반응을 보고서야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언니,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겨?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 편찮으신 정도였잖아. 정신이 혼미해진 테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리자로가 다가왔다. 조금 전에 쓰러지셨는데 엄마 때문에 왕진 오신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하셔. 심장이 부었다. 그랬다. 더비필드 부부는 자리를 바꾸었다. 죽어가던 사람은 멀쩡히 살아났고 몸이 좋지 않던 정도였던 사람이 죽었다. 이 사실은 보기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의 생명은 거의 개인적인 성취와 무관한 가치가 있었다. 이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별 가치가 없다고 해도 되리라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과 대지의 임대 계약은 3세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세대였던 것이다. 소작 농장 주인은 비좁은 집에서 사는 붙박이 일꾼에게 임대해주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그 집을 탐내왔다. 게다가 종신 임차인은 소규모 자영농과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싫어했고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되는 법이 없었다. 이래야 한때 더브빌 가문이었던 더비필드 집안 식구들은 올림포스의 신으로 이 지방에서 군림하던 시절 지금의 그들처럼 한떼기의 땅도 없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내린 가혹하다고 해도 될 운명에 처했다. 이렇게 밀려가는 변화의 리듬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번갈아 일어나며 지속된다. 51. 드디어 구력 수태고지 축제일 전날 밤이 되었고 농촌 마을은 한 해 중 유독 이날에만 일어나는 이사열풍에 휩싸였다. 이날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성축일에 그 다음 1년 덜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을 이행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던 곳에 남고 싶지 않은 노동자들. 이 단어가 외부에서 수입되기 이전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일손이라고 지칭하던 사람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새 농장으로 이동하는 날인 것이다. 이 지방에서는 매년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전가 추세였다. 테스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말로 주변의 농업 노동자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 농장에서 평생을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년 이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젊은 축은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는 희망과 함께 이사 자체가 재미였다. 한 가족의 이집트는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는 다른 가족에게는 약속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 이집트가 되므로 자꾸 옮겨 다니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한 것을 빗대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촌 생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전적으로 농촌 인구의 자전 이동 탓만은 아니었다. 이농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마을에는 농업 노동자들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더 흥미롭고 더 유식한 계층, 테스의 부모님도 이 계층에 속했다. 이 계층이었는데 목수와 대장장이, 재화공, 도붓장수, 그리고 분류하기 애매한 직종들이 여기에 속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테스의 아버지처럼 종신 임차인이거나 등본 보유권자이거나 드물게 소규모 자유농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행동에서 일정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임대가 만료되면 같은 집안에 다시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자기 일꾼에게 집을 세줄 필요가 없으면 농장 주인은 집을 헐어버렸다. 농장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했고 일부가 마을에서 추방되면 관련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생계를 잇기 어려워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마을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며 전통을 이어나간 이들이 도시로 나가 피난처를 찾게 된 것이다. 통계학자들이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이라고 우스꽝스럽게 명명한 이 과정은 사실 기계의 힘을 빌려 언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집을 이런 식으로 헐어버리는 바람에 말로서의 주택 사정은 좋지 않았고 농장 주인은 남아있는 집들을 자기 일꾼들을 위해 확보하려 했다. 테스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더비필드내는 이 더브빌 혈통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더비필드내는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을의 기강을 위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떠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집안이 절주나 근면성실, 순결, 어느 방면에서도 빛나는 모범이 되지 못했으면 정말이지 부정할 수 없다. 아버지는 때로는 어머니까지 시시때때로 과음을 했고 아이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적이 거의 없었으며 맏딸은 남자 관계가 수상했다. 마을의 도덕적 기강은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한다. 이리하여 더비필드 집안의 임차 계약이 끝나는 첫 번째 수태고지 축제일부터 집 마차꾼네 대식구가 방들이 널찍한 이 집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과부가 된 조앤과 딸들인 테스와 리자루, 아들인 에이브레임과 더 어린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다. 이사하기 전날 밤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날이 일찍 저물었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 마을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 더버필드 덱, 리자루, 에이브레임은 알고 지낸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러 나갔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테스가 집을 보았다. 유리창 앞 긴 의자에 무릎을 댄 채 얼굴을 창에 바짝 대고 바깥 창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안쪽 창으로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던 테스의 눈길이 거미줄에 머물렀다. 파리 한 마리 날아오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잘못 잡은 거미는 오래전에 굶어 죽었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거미줄만 흔들거렸다. 테스는 가족이 처한 공경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자신의 불길한 존재가 작용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엄마와 아이들은 주급을 받는 소작인으로 고향에 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도덕성을 들먹이며 마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교회 묘지에서 흔적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아기의 묘지를 작은 모종삽으로 애써 복원하는 모습도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녀가 돌아와 살고 있음을 알았고 그런 죄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조앤을 나무라자 조앤이 나를 세우고 대받아치면서 이사를 가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고 공언한 대로 하라는 요구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내가 집에 오지 말걸. 테스는 쓰라린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테스는 흰 방수 외투를 입은 남자가 말을 타고 길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얼굴을 창문에 바싹 대고 있는 그녀를 그는 재빨리 알아보고 말을 집의 현관 가까이로 몰아 말 발굽이 담 쪽으로 심어놓은 식물의 경계를 짓밟을 뻔했다. 그가 채찍으로 창문을 툭툭 치고 나서야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 사이 비는 거의 그쳤다. 테스는 그의 손짓에 따라 창문을 열었다. 날 못 본 거야? 더버빌이 물었다. 딴 생각을 했어요. 말 발굽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마차 소리인 줄 알았어요. 비몽사몽 중이었나 봐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 넌 더버빌 마차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다. 내 전설을 알지? 아니요, 우리 누가 언제 이야기해 주려다 말았어요. 너가 진짜 더버빌 후손이라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겠군. 나야 가짜니까 상관없지만 좀 음침한 이야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차 소리를 더버빌 집안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가 불길한 징조라나? 수백 년 전에 더버빌 집안에 누군가가 저지른 살인과 사건과 관계가 있다나 봐. 이야기를 꺼냈으니 끝까지 해봐요. 그러자 더버빌 집안의 남자가 대단한 미인을 유괴해서 마차에 태웠는데 여자가 마차에서 도망치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는 거야.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죽였든지.
어느 쪽인지 잊어버렸다. 그 전설의 판본 중 하나가 그런 식이야. 물통하고 양동이를 다 꾸려 놓았네. 이사하는 거야, 응? 그래요. 내일이 구력 수태고지 축제일이에요. 그렇게 들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는 종신 임차 계약의 마지막 수혜자였거든요.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여기 남아있을 권리가 없어졌죠. 내가 아니었으면 주급 소작인으로 머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너가 어때서? 난 행실이 좋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더버빌의 얼굴이 붉어졌다. 피려먹을 어떻게 그럴 수가. 야비한 속물들 같으니 추잡한 영혼의 지옥불에서 죄만 남기를. 그는 냉소적인 어조로 분노를 표출했다. 그래서 떠나야 하는군. 쫓겨난 거야? 정확히 말해 쫓겨난 건 아니에요. 곧 나가라고 하니까 남들 다 움직일 때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선택의 여지가 더 있을 테니까요. 어디로 가는데? 킹스비어요. 거기 방을 얻어놓았어요. 어머니가 어리석은 마음에 아버지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겠다고 했어요. 너희 같은 대가족은 새방에서 살 수 없어. 그것도 그런 손바닥만한 읍내에서 어쩌려고? 트렌트리지에 있는 농가에 가서 살면 어떻겠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닭은 치워버렸지만 너도 잘 아는 집과 정원은 그대로 있어. 하루면 회치를 할 수 있으니 너희 어머니가 그곳에서 편안히 사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줄게. 널 위해서 무언가 하게 해주라. 하지만 이미 핑스비어에 방을 구해놓은 걸요. 그녀가 선언했다. 거기서 기다린다고 뭘? 다정한 남편이 기다리겠지. 이것 봐, 테스. 남자가 어떤 종자인지 내가 더 잘 알아. 별거의 원인을 고려할 때 그 친구 절대로 너와 다시 잘해보자고 하지 않을 거야. 자, 내가 원수 같겠지만 난 너희 친구야. 날 좀 믿어줘. 내가 마련하는 집으로 가자. 정식으로 양계장을 만들어 너희 어머니는 닭을 돌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그럼 어떻겠냐? 테스는 점점 가쁜 숨을 쉬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런 일을 다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앉을 텐데. 아니야. 그런 일은 없도록 원한다면 문서로 공증을 받아줄게. 생각해봐. 테스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더브빌은 집요하게 졸라댔다. 그렇게 굳은 결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싫다는 말을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았다. 제발 너희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라도 해라. 그가 힘을 주어 말했다. 어머니가 결정한 문제지 너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아침에 쓸고 닦고 회치를 하고 불을 피워 놓으라고 시키면 저녁 때쯤 다 마를 거야. 그럼 그곳으로 곧장 오란 말이야. 자, 알겠지? 기다린다. 테스는 다시 고개를 저었고 복잡한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었다. 그녀는 더브빌을 바라볼 수 없었다. 지난날의 일 때문에 너한테 묵은 빚이 있는 거 알잖아.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광신자가 됐다가 너희 덕분에 정신을 차렸고 그래서 너한테 광신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럼 신앙에 입각에 처신할 테니까. 난 조금이라도 너에게 보상할 기회가 생겨 기쁜걸. 내일 어머니의 심 푸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네. 약속의 표시로 손을 좀 저어봐. 사랑스러운 예쁜 테스.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더니 반쯤 열린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사나운 눈빛으로 창문의 지지봉을 확 잡아당겨서 그의 팔을 돌로 된 세로 중간 털 사이에 끼게 만들었다. 피려먹을 너 정말 지독하다. 그가 팔을 빼며 말했다. 아니야. 너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알아. 자, 기다리고 있을게. 안 올 거면 어머니와 아이들이라도 보내. 난 안 가요. 나 돈 많아요. 그녀가 소리쳤다. 돈이 어디 있는데? 시댁에 있어요. 돈을 보내다 달라고 부탁만 하면 돼요. 부탁만 하면? 그런데 넌 부탁 못하지. 테스, 나 널 알아.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부탁을 못하거든.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말을 타고 떠났다. 길 모퉁이에서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는 남자와 마주쳤는데 그는 더브빌에게 형제들을 저버렸냐고 물었다. 지옥으로 꺼져. 더브빌이 말했다. 테스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부당함에 항의하는 마음이 되면서 눈 언저리가 달아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남편인 에인젤 클레어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굴었다. 정말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도리질했지만 맞다. 살면서 한 번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맹세를 할 수 있다. 살면서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든 간에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범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종이 한 장에 글을 써내려갔다. 오 에인절,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군하여 이런 꼴을 당해야 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일을 곰곰이 따져보았어요. 난 당신을 절대로 용서 못해요. 고의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나요? 당신은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당신에게서 받은 것은 부당한 대우뿐이에요. 그녀는 집배운이 지나갈 때마다 지켜보다 편지를 갖고 달려나갔다 돌아와 다시 창문 앞에 맥없이 자리를 잡았다. 사랑을 담았으나 그렇게서나 마찬가지였다. 애원한다고 그의 마음이 바뀌겠는가? 사실이 그대로인 걸. 그의 생각을 바꿀 새로운 사건이 없는 걸. 어둠이 지치자 난로 불빛이 방을 밝혔다. 바로 밑에 동생 둘은 어머니를 따라 나갔고 3살 반에서 11살까지의 어린 동생 넷이 검은색 실내복 차림으로 난로가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었고 테스는 촛불을 켜지 않은 채 아이들 틈에 끼어앉았다. 오늘이 우리가 태어난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밤이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생각해볼 게 많겠지, 응?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하루 종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간다고 조아라 들떠있던 아이들은 마지막이라는 테스의 말이 불러일으킨 종말의 실감에 그 나이대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기세였다. 테스가 화제를 바꾸었다. 얘들아, 노래를 불러봐. 그녀가 말했다. 뭘 부를까? 너희가 아는 노래 아무거나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아이가 쭈뼛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두 번째 목소리가 합세했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화음을 이뤘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였다. 이곳에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이곳에서 만나면 이별이지만 하늘나라에선 영영 이별하지 않으리. 내 아이는 오래전에 정리한 문제라 틀림없고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덤덤하게 활기라고는 없이 노래를 불렀다. 한 음절 한 음절을 분명하게 발에마리고 긴장한 얼굴로 너울거리는 불꽃의 한복판을 바라보았다. 노래가 끝나자 막내가 혼자 노랫가락을 흥얼거렸다. 테스는 아이들을 두고 다시 창가로 갔다. 바깥은 이제 깜깜했지만 그녀는 어둠 속을 내다버리는 듯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댔다. 사실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과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에게 또 내세의 동생들을 담대하게 맡길 것이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했고 동생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어야 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테스에게 다음의 시 구절은 끔찍스러운 풍자로 들렸다. 완전히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들이우고 왔나니. 이것은 윌리엄 워즈워드의 영혼 불멸의 송가에서 나온 시입니다. 완전히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들이우고 왔나니. 테스나 테스 같은 사람에게는 태어난 것 자체가 개인적 자존을 훼손당하는 일련의 시련일 뿐이고 태어난 것을 정당화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기껏해야 시련이 조금 완화될 따름이었다. 어둠이 깔린 젖은 길에 어머니와 키가 큰 리자루 그리고 에이브러햄의 모습이 나타났다. 현관 앞에서 더버필드 댁의 남학신 소리가 나자 테스는 문을 열었다. 창밖에 말바꽃 자국이 있던데 누가 다녀갔나?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 테스가 대답했다. 벽 난로가에 있던 아이들이 정색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중 하나가 종알거렸다. 저런 언니야, 말 타고 온 신사. 우리 집에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고 지나가다 말을 건겨. 테스가 말했다. 그 신사가 누군디? 네 남편이여?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절대 오지 않을겨. 테스는 돌처럼 굳은 절망을 담아
담아 답했다. 그럼 그게 누구여? 아, 알 필요 없어. 엄마도 전에 본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려 그 사람이 뭘 하든 궁금증이 생긴 조앤이 물었다. 내일 킹스비어에 가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말할게.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남편이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 남자만이 남편이라는 생각이 점점 그녀를 압박했다. 52. 6단계 마지막 글입니다. 그 다음날 1시부터 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대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들끄덕거리는 소리에 잠자리를 설쳤고 그 소리는 날이 셀 때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그 소리는 4월 셋째 주에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가 되면 매년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 대이동의 서곡으로 이사할 집안들의 짐을 실으러 온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일꾼들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것은 언제나 그들을 고용한 주인집의 집마차였다. 이 일을 하루 안에 해치워야 하다 보니 이렇게 자정저음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게 마련이었다. 집 마차꾼의 목적은 이사갈 집 문 앞에 6시까지 도착하는 것이었고 도착하자마자 짐을 싣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슨의 식구들에게는 오기를 고대하며 집마차를 보내줄 주인이 없었다. 그들은 정규 노동자가 아니라 아녀자에 불과했다. 특별히 어디서 오라는 데가 없었으니 공짜로 이사하지 못하고 돈을 내고 마차를 빌려야 했다. 그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던 태스는 바람이 불고 찌푸린 날씨였지만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집마차가 도착해서 안심했다. 비오는 수태고지 축제일은 이사하는 집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었다. 가구와 이부자리, 옷가지까지 축축해져서 이런저런 병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리자루, 에이브르햄은 잠이 깼지만 어린 동생들은 자게 놔두었다. 내 식구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싣기 시작했다. 친한 이웃이 한두 명 거들러 와서 이사는 그런대로 즐겁게 진행되었다. 큰 가구들로부터 자리를 잡고 침대와 이부자리로 가운데 동그랗게 자리를 마련해 조앤 드비필드와 어린아이들이 앉아 갈 수 있게 했다. 짐을 실는 동안 말의 마구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나서 한참을 지체했지만 드디어 2시쯤 집마차가 출발했다. 마차의 굴대에 걸어놓은 냄비가 들렁거리는 와중에 드비필드 댁과 가족들은 짐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드비필드 댁은 고장이 날까봐 무릎 위에 괴종시계의 상단을 올려놓았는데 집마차가 심하게 들크덩 할 때마다 기분이 상한다는 듯 1시를 치다 1시 반을 치다 했다. 테스와 리자루는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마차 옆을 따라 걸었다. 그날 아침과 전날 저녁 몇몇 이웃들에게 인사를 다녀왔고 또 몇몇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와서 잘 되라고 덕담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버필드네 같은 집안이 자신들에게 손해날 짓을 하면 했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곧 집마차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고도와 토양이 달라지면서 바람 끝도 더 매서워졌다. 그날이 4월 6일이라 더비필드의 마차는 가족들이 올라앉은 많은 마차들과 마주쳤다. 벌이 육각형의 벌집을 만드는 독자적 방식을 취하듯 농촌 노동자들이 이삿짐을 쌓는 방식도 거의 불변하는 원칙이 있었다. 짐 배치의 축은 반짝거리는 손잡이와 손자국, 살림살이 흔적들이 빽빽하게 남아있는 그 집안의 찬장이었다. 똑바로 세워 끌체의 맨 말의 꼬리 위로 우뚝 솟은 찬장은 경건하게 운반해야만 하는 정거궤처럼 똑바로 서 있었다. 이 정거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 2개가 든 궤를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활기에 찼고 어떤 집안은 침울했다. 길가의 주막 앞에 서 있는 집마차도 있었다. 중구난방의 더비필드 가족의 마차도 때맞춰 말에게 꼴을 먹이고 사람도 휴식을 취하라고 주막에 멈춰 섰다. 쉬는 동안 테스는 주막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역시 멈춰 서 있는 집마차의 꼭대기, 여자들이 앉아있을 자리에서 3파인트짜리 푸른색 술잔이 공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술잔에 올라가는 모양을 눈으로 쫓다가 그 손의 임자가 아는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테스는 마차로 다가갔다. 메리언, 이즈, 그녀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하숙하고 있던 집 식구들이 이사하자
따라 나서서 집마차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다. 니들도 오늘 이사하는겨?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플린트 코메시는 일이 너무 고되어서 농장 주인 그루비에게 그만둔다는 말도 하는 등 마는 등 고소를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떠나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테스에게 자신들의 목적지를 알려주었고 테스도 그렇게 했다. 메리언이 짐 위에서 테스 쪽으로 몸을 굽히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너 따라다니던 그 신사 있잖아. 누구 이야기인지 알제? 그 사람이 너 떠나고 프린트콤으로 찾아왔다. 네가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말해주지 않았어. 아, 그런데 만났어. 테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찾아왔더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 그럴걸. 남편은 돌아왔고? 아니. 그녀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고 양쪽 마차의 마부가 그때 주막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두 집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각자 다시 길을 떠났다. 메리온과 이즈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농부 가족의 마차는 새로 칠을 했고 번쩍거리는 노쇠로 장식된 마구를 단 튼튼한 말 세 필이 끌고 있었다. 반면에 더비필드 가족이 탄 집마차는 짓누르는 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삐걱거리는 데다 만든 뒤로 칠맛을 본 적이 없는 말 두 필뿐이었다. 잘 나가는 농장 주인이 데리고 가는 경우와 고용주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경우의 확연한 차이가 거기서 드러났다.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멀었다. 하루길로 가기는 너무 멀어서 두 필의 말이 아주 어렵사리 그 임무를 수행했다. 일찌감치 떠났건만 오후 늦게야 그린힐이라고 불리는 고지대의 한쪽 산허리를 돌아갈 수 있었다. 말들이 서서 오줌을 누면서 숨을 고르는 동안 테스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언덕 바로 아래 그들의 목적지인 핑스비어 읍내가 반쯤 죽은 듯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지겹도록 입에 달고 살던 조상들이 누워있는 킹스비어. 더브빌 가문이 500년 넘게 거기에 살았으니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더브빌가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이었다. 읍내 어귀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는데 집마차의 모양새를 보더니 걸음을 재촉해 다가왔다. 혹시 더비필드라는 성을 쓰나요? 남은 길을 걷기로 하고 마차에서 내린 테스의 어머니에게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까딱했다. 권리를 주장하기로 치면 고 존 더브빌경 가엾은 양반의 미망인이라고 해야겠지만 남편의 조상영지로 돌아가는 길이라오.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고 댁이 더비필드 부인이면 새를 들었다고 한 방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온 거라오. 오늘 아침 편지를 받고서야 댁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하지만 다른 데서 방을 구할 수 있을 거외다. 남자는 자신이 전한 사실을 접하고 백지작처럼 하얗게 질린 테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속수무책의 절망에 빠졌다. 테스야, 우리 이제 어쩐다냐? 그녀는 원망조로 덧붙였다. 조상의 땅에 찾아왔는데 이런 환영을 받는구나. 아무튼 방을 좀 찾아보자. 그들은 읍내로 들어가서 힘 닿는 데까지 알아보았다. 어머니와 리자루가 방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테스는 집 마차에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1시간 후 방을 찾는 노력이 여전히 헛수고인 상황에서 조앤이 마차로 돌아오자 마부가 짐을 부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들이 지쳐 떨어질 지경인데다 그날 밤 조금이라도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여기다 짐을 부려요. 조앤이 개의치 않다는 듯 말했다. 어디든 비를 피할 데가 없을까? 집마차를 교회 묘지 담장 및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세우고 마부는 얼른 초라한 가재도구를 내려놓았다. 삭슬 지불하고 가자 1실링 정도의 돈밖에 남지 않았다. 마부는 이런 가족과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는 듯 그들을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밤에 비가 오지 않을 테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테스는 쌓아놓은 가구를 암담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았다. 항아리와 주전자, 바람에 흔들리는 말린 허브 다발들, 찬장의 노쇠 손잡이, 이 집안 아이들이 흔들어 키워낸 버드나무 가지 요람, 그리고 손때로 반들거리는 괴종시계의 털, 이 모든 것 위로 봄날 저녁의 차가운 햇살이 기분 나쁘게 비치고 있었다. 노천에 내놓으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
한 대 버려놓았다고 실내용 집기들이 원망의 빛을 발했다. 주변으로는 한때 울타리를 친 사냥터였던 언덕과 경사지들이 작은 목초지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이끼 낀 건물의 초석들은 더버빌 가문의 저택이 어디쯤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저 멀리 영지에 부속되었던 에거든 황야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 바로 옆에는 더버빌 청랑이라는 이름의 교회 청랑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 묘지라는 게 자유 보유 부동산 아니요? 테스의 어머니가 교회의 묘지를 둘러보고 와서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얘들아, 여기서 야영하도록 하자꾸나. 조상의 땅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줄 때까지. 자, 테스, 리자, 에이브런, 너희가 좀 도와라. 동생들한테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다음 한 번 더 돌아보자. 테스는 열의를 내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도와 짐더미에서 사주식 침대 털을 찾아내 교회의 남쪽 벽에 세워 놓았는데, 그 밑에 거대한 가족 묘지가 있다는 더버빌 청랑 쪽이었다. 침대의 닫짐 위로 더버빌 창문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게 채색된 격자무늬 창문이 보였는데, 윗부분에 더비필드 집안의 낡은 인장과 숟가락에 새겨진 것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조에는 침대 둘레에 커튼을 쳐서 멋진 천막을 만들어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방을 못 구하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낼 밖에, 그녀가 말했다. 어쨌거나 방을 더 알아보고 애들 먹일 거라도 구해오자. 아, 테스, 이런 꼴을 당할 거면 네가 신사랑 결혼한다고 요란을 뜬 게 무슨 소용이라니? 어머니는 리자로와 맏아들을 데리고 다시 교회와 작은 읍내 사이길을 따라 올라갔다.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탄 채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남자와 마주쳤다. 아, 찾고 있었는데. 그는 말을 몰아 다가오더니 말했다. 정말이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에서 가족 모임을 갖게 됐네요. 알렉 더버빌이었다. 테스는 어디 있나요? 그가 물었다. 조에는 개인적으로 알렉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충 교회 쪽을 가리키며 지나쳤고, 더버빌은 막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여전히 숙소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들이 가고 나서 더버빌은 여관에 들러 말을 두고 나왔다. 그동안 테스는 아이들과 침대 안에 남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당장 아이들을 돌볼 일도 없고 해서 해질녘의 그늘이 드리워져 어둑어둑한 교회 묘지를 둘러보았다. 교회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그녀는 생전 처음 조상들의 교회로 들어갔다. 침대를 세워놓은 창문 안쪽으로 생물 연도가 몇 세기에 걸쳐 있는 더버빌가 사람들의 묘비가 있었다. 덮개가 있는 것, 재단 모양의 것, 장식 없이 수수한 것 등 여러 종류였다. 조각은 마모되고 부수졌으며 노쇠 장식은 떨어져 나갔고, 못구멍은 사암 절벽의 흰털 발제비 집처럼 남아있었다. 이런 훼손은 그녀의 가문이 사회적으로 소멸되었다는 느낌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런 글귀가 새겨진 검은 돌 앞으로 다가갔다. 유서 깊은 더비빌 가문의 묘지 입구. 테스는 교회에서 쓰는 라틴어를 추기경처럼 읽을 줄은 몰랐지만, 이 문이 자기 조상들의 지하 묘지 입구이며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불러댔던 노래처럼 그 안에 키 큰 기사들이 누워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생각에 잠긴 채 돌아선 그녀는 연대가 가장 오래된 묘비 중의 하나인 제단 모양의 묘비를 지나갔다. 그 위에 가로누운 조상이 놓여 있었는데 실내가 어두워서 아까는 지나쳤던 것 같다. 조상이 움직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눈여겨보지 않았으리라. 그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그녀는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교회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기겁할 지경이라 그녀는 기절할 듯 주저앉았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이 알렉 더버빌이라는 사실은 인식했다. 그는 석판에서 뛰어내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너가 들어가는 걸 봤거든.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서 너의 명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저 위에 올라가 있었지. 아래에 있는 옛날 친구들과 여기 있는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하는 셈 아니야? 들어봐. 그는 신발 뒤축으로 바닥을 세게 쳤다. 그러자 아래에서 희미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장담하건대 이 친구들 좀 놀랐을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넌 내가 조상의 조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지. 천만에 낡은 체제는 바뀌게 마련.
이 말은 알프레드 레네슨의 아스왕의 죽음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낡은 체제는 바뀌게 마련. 가짜 더버빌의 작은 손가락이 아래층에 있는 진짜 더버빌의 명문 가게 전부보다 너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분부만 내리시죠. 뭘 해드릴까요? 사라져요.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러지. 너희 어머니를 찾아봐야지. 그가 순순히 답했다. 그러나 그녀를 지나치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명심해. 고분고분해질 테니. 그가 사라지자 그녀는 지하 묘지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말했다. 왜 나는 지하 묘지의 문처 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걸까? 한편 메리언과 이저 휴엣은 농부의 가재 도구와 함께 가나안 땅, 오늘 아침 그곳을 떠난 다른 가족에게는 이집트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한참 동안은 자기들의 목적지는 관심 밖이었다. 그들은 에인젤 클레어와 테스, 그리고 테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남자를 화제로 삼았다. 테스가 그 남자와 과거사가 있다고 이전에 들은 적은 있고 짐작으로 알만하기도 했다. 테스가 그전부터 알던 남자인 것 같아. 메리언이 말했다. 옛날에 한번 넘어갔던 남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다시 꿰어서 데리고 가버리면 이만저만 딱한 일이 아니여. 어차피 클레어 씨는 우리 차지가 아닌디. 테스한테 주는 걸 아까워할 게 아니라 화해를 붙여보자. 클레어 씨도 테스의 어려운 처지랑 또 호시탐탐 노리는 작자가 있다는 걸 알면 자기 사람을 돌보러 올지 모르잖아. 어떻게 알려준담? 그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새로 간 곳에서 자리를 잡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한 달이 지나 안정이 되었을 때 테스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클레어가 곧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에 대한 사모의 정으로 세사한 마음이 흔들렸지만 테스에게 의리를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공룡의 싸구려 잉크병 뚜껑을 열고 둘이 의논해서 짧은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클레어 씨, 부인께서 클레어 씨를 사랑하는 만큼 부인을 사랑하신다면 부인을 보살피세요. 그녀는 친구의 형상을 한 원수에게 몹시 시련을 당하고 있답니다.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자를 시험해서는 안 돼요.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은 돌이라도, 아니 더 단단한 금강석도 닳아 없어지게 만드니까요. 행복을 비는 두 사람 드림. 그들은 에인젤 클레어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그의 주소로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곳인 에민스트 사제관으로 보냈다. 그리고 큰 마음을 써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해져서 흥분 상태로 한바탕 노래를 부르다가 울다가 했다. 제 6단계 모두 끝났습니다.